반갑습니다. 고2 3월 전국연합환경평가 정치화법 해설을 맡은 저는 박미나입니다. 자, 우리 송평에서 선생님이 쭉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유의해서 봐야 되는 거고 어떤 문항이 여러분을 조금 힘들게 했을지 한번 생각을 쭉 해보시면서 선생님이랑 1번부터 20번까지 이제 본격적인 해설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총평 때도 얘기했습니다. 물론 문제를 맞추고 안 맞추고 맞고 틀리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인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어떤 선지를 알고 있는지. 내 이 개념을 겨울방학 때 그리고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혹시나 헷갈린 부분은 있는지 개념의 빈틈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쌓아주셔야지 어떤 걸 통해서 이번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항을 통해서 개념의 빈틈을 하나씩 채워주셔야지만 여러분이 혹시나 정치화법을 수능 선택 과목으로 선택했을 때 도움이 더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라는 거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1번 문항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여러분이 발문을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은 거죠.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어떤 걸 떠올려 주셔야 돼요?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먼저 머릿속으로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제시문 한번 볼게요. 근데 제시문에 1번 문제는 아예 첫 줄에 나와 있어요. 좁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과 넓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이 둘을 한번 나눠보면 되겠죠. 이 중에 A는 학교 급식 순서를 둘러싼 학급 간 갈등.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죠.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잖아요. 과연 어떤 반이 먼저 먹을 것인가, 몇 주 동안 먼저 먹을 것인가, 뭐 이번 주만 먹을 것인가 이런 거. 중요한 이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급 대표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정치로 본대요. 학교 내에서 학급 대표들이 서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과정까지도 정치로 본다라고 보는 A는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하게 되는 거겠죠. 반면에 B는요, 이 과정이 국가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국가 고유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B는 어떤 의미의 정치, 어떤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좁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게 되겠죠. 선생님이 이거는 약간 여담으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우리 1번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고3, 고2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 매우 높은 확률로 이 문제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1번에 배치돼요. 물론 아닌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근데 거의 매우 높은 확률로 1번에 배치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그 문제 한번 선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는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회의 입법활동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이죠. 왜냐하면 넓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를 무엇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국가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게 정치야 라고 보는 게 바로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되는 거겠죠. 반면에 좁은 의미의 정치는 어디에 국한돼서 나타나는 게 정치야 라고 보는 겁니까?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국가에 한정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정치야 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봅시다. 넓은 의미의 정치는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게 정치야 라고 보는 거고,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에 한정되어서 나타나는 거야 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어쨌거나 두 관점 모두 다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 정치로 볼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1번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들어가 볼게요.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만을 정치로 보는 거는 넓은 의미의 정치가 아니라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하게 되겠죠. 따라서 2번도 잘못된 선지.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갖는 거였죠. 따라서 3번도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장은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정치화법을 아마 처음 시험을 봐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나 수능 선택 과목에서 앞으로 정치화법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기출되었던 선지들이 많이 반복돼요.
나왔던 내용들이 반복되고 거의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4번이에요. 이 부분에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정말 고3, 모의고사, 평가원, 수능에서도 자주 나왔던 선지예요. 자, 다원화된 현대사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더 적합한 것은 바로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넓은 의미의 정치는 좁은 의미의 정치에 비해서 더욱 적합하다. 옳은 것은 정답 4번이 되겠죠. 5번입니다.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더 다양하다라고 보는 것은 바로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B는 A에 비해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B는 좁은 의미의 정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따라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A를 검색한 결과이다. A에 해당하는 사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치 과정의 한 단계에 해당이 된대요. 그럼 결국에 2번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정치 과정과 관련된 설명이겠네요. 우리 정치 과정이라는 거는 어렵지 않고요. 개인이라든지 집단의 요구와 지지가 정책결정기구에 흘러들어가고 정책결정기구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산출 과정에 이어서 환류를 통해서 다시 재투입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전반적으로 정치 과정이라고 합니다. 정치 과정이 한 단계에 해당된대요. 개인 집단이 정책결정기구를 대상으로 정책을 요구하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것 바로 무엇에 해당됩니까? 그렇죠. 투입에 해당되는 사례가 되는 거겠죠. 우리 투입에 해당하는 사례를 이제부터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억, 국회가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거는 정책결정기구. 쉽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등과 같은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억은 정책결정기구에 의한 산출에 가깝게 되겠죠. 따라서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이제 니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시민단체, 집단에 의해서 무언가 원하는 바를 요구하고 지지하는 투입 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견 보호단체들이 동물학대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입법 청원을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 역시 투입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우리 마지막 리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기준을 상향 조치함에 따라 교육청이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라고 하는 것은 투입보다는 산출 쪽에 조금 더 가깝겠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몇 번? 바로 3번이 됩니다. 우리 정치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었는데요. 뭐 어렵지는 않았고요.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3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아마 여러분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정치와 법을 아예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학교에서 조금 수업을 들은 상태에서 이 문제들을 풀어봤던 친구들이라면은 와, 정치와 법에서 이런 것도 배워? 라고 느꼈을 수 있었을 거고요. 혹은 방학 등을 이용해서 미리 정치와 법 개념을 내가 공부했어. 나 예습도 조금 했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접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정치화법을 선택한 고3 수험생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형사 절차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갑은 을에 대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대요. 그 다음 병은 갑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나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정치화법을 이제 겨우 시작한 학생들이나 혹은 정치화법을 아예 배워보지 않았지만 궁금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이라면요. 이 부분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와, 전공에서 저런 거 배우는 거구나.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번 밑줄 쳐볼게요. 여기에요.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냐면요. 법관, 다른 표현으로는 판사가 됩니다.
그럼 결국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주체인 병은 누가 되는 거예요? 법관, 판사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상황. 갑은 정에 의해서 기소돼요. 기소라는 게 뭐냐면 쉽게 형사재판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형사재판을 열어주세요. 형사재판을 요청합니다. 공소 제기를 한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기소는 누구만 가능한 거냐면요.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은 검사가 되는 거겠죠. 1번 선지 한번 볼게요. 병은 판사, 정은 검사이다. 옳은 설명 1번. 끝. 근데 우리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살펴봅시다. 재판을 받았다. 검사에 의해서 형사재판을 열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민사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과 관련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 3번입니다. 기억의 당사자, 형사재판의 당사자는요. 선생님이 1번 문제 풀 때 얘기했었죠. 정치와 법은 선지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선지도 정말 전통적으로 너무너무 자주 반복되는 선지 중에 하나예요. 적어볼게요.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 됩니다. 따라서 갑과 을이라고 볼 수 없겠죠? 3번 잘못된 설명.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고인의 지위는 언제 가지게 되는 거냐면요.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부터 피고인의 지위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수사 단계에서는요. 참고 삼아 알아주세요. 피의자라고 불려요. 자, 그렇다면요. 갑은 언제부터 피고인이 되는 걸까요? 기소가 된 이후겠죠. 따라서 다단계부터라고 해야지 정확한 설명이 될 겁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은요. 정말 말 그대로 무죄로 추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언제까지 무죄로 추정하는지입니다. 언제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거냐면요. 여기도 맨날 나오는 기출 선지 중에 하나예요. 반복되는 내용 중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단계, 나단계뿐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재판을 받고 있는 다단계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겠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A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이 부분에 있네요. A라고 하는 거는요.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A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여기가 막 이렇게 정답을 나타내고 있는 힌트가 되는 문장이 될 수 있죠. 이 부분. 국가 권력을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에서 나아가 국가기관 상호 간에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따라서 A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몇 번? 바로 권력 분립의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그냥 권력 분립의 원리를 찾는 거는 사실은 막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서 선지 중에, 제시문 중에 이 문장을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국가기관 상호 간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대요. 그럼 결국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권력 분립의 원리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 혹은 다른 표현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4번에 옳은 것은 정답 5번입니다. 우리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답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세요.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법률 재개정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 부분은 국회 파트에서 공부하는 부분이죠. 또 설명합니다. 정치화법 처음 배우는 친구들 우리 이런 것도 배워요. 정치화법을 선택하잖아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법률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과목이 되니까 한번 선택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또 살짝 홍보 놓고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바로 보기부터 볼게요. 법률안 제출은 행정부 고유 권한이다. 잘못된 설명이죠. 우리나라에서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뿐만이 아니라 물론 행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는 있죠.
하지만 기억처럼 행정부 고유의 권한은 아니겠죠.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행정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기억은 잘못된 선지가 됩니다.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상임위원회는요.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들어주면 이런 거예요. 교육이랑 관련된 법률안이 제출되었어요. 근데 이거를 모든 국회의원이 다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국회의원들도 아닌 대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내용들을 조금 방지하고자 소관상임위원회, 쉽게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미리 예비심의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차 중에서 효율성도 조금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어요. 그럼 그 이후에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법률안을 널리 알리거나 혹은 이 법률안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부 거부하고. 공포라는 건 쉽게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나는 널리 알리지 않고 제의를 요구합니다. 환부 거부합니다. 라고 법률안 거부권을 디귿 이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선생님 리을은 디귿을 설명할 때 살짝 같이 얘기했습니다. 공포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3번이 됩니다. 선생님 또 정치화법 과목 살짝 더 홍보를 해보면은 우리 이렇게 배우고 나잖아요. 신문기사에서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 많아지고요. 뉴스에서 들리는 내용도 많아져요. 재밌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이제 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면에서는요. 아마 6번 문제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6번과 같은 형식의 문제는 이미 정치화법을 선택하고 있는 수험생들도 이미 여러분보다 먼저 했던 선배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외우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냥 암기하면 쉽게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외우면은 금방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는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A는 국무회의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무회의의 의장은요. 바로 대통령이 됩니다. 아니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회에서 회의를 열잖아요. 대표끼리 모여서 그 회의에서도 의장, 학생회장처럼 전교 학생회장처럼 의장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도 의장이 있는 겁니다. 부의장인 C는요. 바로 국무총리가 됩니다. 선생님이 정치화법은 나오는 선지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선생님이랑 봤던 요 첫 번째 문장 있죠. A는 행정부 최고심의기관이고 대통령은 의장이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다 라고 하는 문장도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반복되어서 그대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볼게요. C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누구 동의를 얻어야 되냐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A, B, C, D를 정해놓은 다음에 선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 A는 일단 조약은 뭐냐면요. 국제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명시적인 절차를 거친 국가와 이를테면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약속 등등을 우리는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약에 대한 비준, 또 비준은 뭐냐면은 조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 것은 바로 국회입니다.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2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정감사는요. 정말 국정 전반에 대해서 좀 견제와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겁니다. 이 국정감사권은 국회가 갖는 권한이기 때문에 2번도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여기다가 한번 선생님이 체크해 볼게요. 행정부의 수반. 행정부 수반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행정부라는 반에 이 숫자가 우두머리 숫자예요. 행정부라는 반의 우두머리는요.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C는 국무총리가 되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국회의 예산안 편성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갖는다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바로 5번이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6번의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은 방학을 이용해서 미리 공부를 조금 했던 친구들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어려웠던 이유는요. 사실 외우지 않아서 그래요. 간단하게 얘기해줬어요. 외우면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이제 7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교사가 설명하고 있는 선거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번 쭉 볼게요. 유권자들은 의회의원 선거에서 현직 의원 또는 집권 여당이 지난 임기 동안 보여준 의정활동이나 국정 운영 결과를 평가합니다. 이를 만약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다음 선거에선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다음 선거에서 또 지지하겠죠. 또 한 표를 행사하겠죠. 그 후보에게, 그 정당에게. 하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다음 선거에서 지지하지 않겠죠. 표를 주지 않겠죠. 결국에 선거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몇 번이 될까요? 1번 정치 권력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거를 통해서 정말 이전의 활동들이 나에게 신임을 줬어. 내가 믿을 수 있어. 한 번 더 맡길 수 있어. 라고 하면 한 표 더 행사하는 거고 아니야 그렇지 못했어 라고 하면은 행사하지 않는 거고 라는 것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통제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발문에서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선거의 기능과 적절한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7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화법 수업 시간의 한 장면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단서조항, 이렇게 앞으로 우리 정치화법에서 괄호치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쉽게 단서조항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 조금 쉽도록. 단서조항을 보니까 고대, 근대, 현대와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A, B, C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A와 B는 모두 입헌주의에 기초하였습니다. C는 직접민주제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A와 달리 B는 근데 선생님의 마지막 멘트를 보세요. 갑, 을, 묘 모두 다 옳게 말한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A, B, C를 어느 정도 조금 더 추론해보고 유추해볼 수 있겠죠. 자, 우선 C는 직접민주제를 기반으로 했대요. 그리고 A와 B는 입헌주의에 기초했대요. 그러면은 직접민주제를 기반으로 하고 입헌주의에 기초했다라는 부분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다면 C는 뭐가 될까요? 일단 제일 힌트는 여기죠. 직접민주제를 기반으로 했다. 바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되는 겁니다. A, B는요. 근대, 현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현대, 근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A와 B는 지금 나와 있는 갑을 병의 얘기만으로는 정확하게 추론해낼 수 없습니다. 되셨어요? 그럼 바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A랑 B가 뭔지 모르는데 문제 풀 수 있어요? 겁먹지 말고 일단 선지부터 바로 보셔야 돼요. 이럴 때에는 추첨과 윤번제에 의해서 공직자를 충원한 거는 어디에서 나타난 거죠? 고대 그리스 아테네였죠. 아니 A랑 B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건 어디에서 나타났다? C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를.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회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했다. 민회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의결기관의 역할을 했던 곳이었죠. 모든 시민 전부 참석하는. 따라서 2번도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가 사회개혁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아니죠. 사회개혁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정치적 사건 중에 하나는 시민혁명이 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3번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사회권의 보장을 중시했습니다. 라는 게 들어간다면 B가 사회권의 보장을 중시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B는 현대가 될 겁니다. B가 현대인데 A가 현대라고요? 잘못된 선지가 되는 거겠죠. 마지막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돼요. 보통 선거제가 확립되었다. B는 그렇다면 보통 선거제도가 확립되어서 대중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현대 민주정치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B는 현대 민주정치이다. 옳은 것은 정답 5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따라서 8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총평 때도 살짝 얘기했었는데 이번 3월 모의고사가 갖는 의미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정치법을 지금 내신에서 공부하고 있다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 시험 문제에서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겠죠. 따라서 8번 문제 어떻게 푸는 건지 A, B가 정확하게 처음부터 딱 떨어지지 않더라도 풀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 전 동그라미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한 데 이어서 자, 일단 기억 바로 봅시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잘못된 선지예요. 자, 우리 기억도 전통적으로 정말 반복되어서 빈번하게 그대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선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국내법이요.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 위계가 똑같지는 않거든요. 이때 국내법은 헌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국내법은 헌법보다 하위 법규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헌법과 같은 효력이 아니라 헌법보다 하위 법규. 따라서 기억 잘못된 설명.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정부 간 국제기구에 해당한다. 회원 자격을 국가로 하고 있는.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디귿은 이렇게 서명해서 혜택한 조약이었기에 많은 국가들의 큰 충격을 주었다.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겠죠. 디귿도 정말 그대로 나옵니다.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이 지금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 꽤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이건 뭐예요? 뭐긴 뭘까요? 정치화법은 개념의 빈틈만 계속 채워나가면은 나왔던 선지들이 자주 출제된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화법을 수능 선택 과목으로 고려하는 거 한 번만 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아시겠죠? 또 살짝 홍보났어요. 마지막 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그라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임기를 준비 중인 갑은 국제사회 행위 주체로 볼 수 없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여러분 요거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는요. 국가도 포함될 수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기구도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는 초국가적 행위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뿐만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개인, 국가원수라든지 등등처럼 영향력 있는 개인도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을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 우리가 발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지금 내신에서 선택 과목으로 학교에서 정치화법을 선택한 친구들은 아마 곧 있으면 이 부분을 수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권 부분이 대단원 1단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내신 시험에서 얼마든지 학교 선생님들이 응용해서 내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요. 혹시나 문제에 단서 조항이 있다면은 단서 조항 어느 부분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괄호쳐져 있는 부분. 혹시나 단서 조항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단서 조항을 빨리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푸세요. 자, 우리 기본권이 청구권도 있고 참정권도 있고 사회권도 있고 평등권도 있고 자유권도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도 있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요 세 가지로 딱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이 세 가지로 빨리 머리를 한정시켜 두시고 ABC를 봐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추구하는 권리래요. 실질적 평등이 뭐예요? 뭐 상황, 능력, 필요에 따른 차이를 인정해야 하네요. 차이를 인정하고 고려하는 거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 따라서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추구하는 권리는 사회권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A는 사회권,
일단 B는 이것만을 통해서는 당연히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알 수 없죠. 그럴 땐 C를 빨리 보세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절차적 권리래요. 여러분 이 표현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실제 수능에서도 이 단어가 그대로 출제돼요. 나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된 기본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제해주세요 라고 뭔가 카드처럼 내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카드처럼 쓸 수 있는 수단적, 절차적 권리는 바로 청구권이 됩니다. 이래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는 단소조항을 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사회권, 청구권을 빼면 나머지는 자유권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내신 시험을 위해서건 혹은 앞으로 모의고사를 위해서건 수능 선택 과목을 정치와 법으로 선택을 했을 때건 어쨌거나 기본권을 공부할 때에는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바로 기본권의 성격입니다. 각 기본권에 해당하는 성격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지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1번입니다. 천부인권적 성격을 가진 권리이다. 사회권이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천부인권적 성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는 자유권에 더 가까운 설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 2번입니다.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된 권리이다. 우리 이런 부분은 내신 시험에서 충분히 등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회권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이거는 지금 아예 기억을 해주세요. 사회권은요.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예요. 그 가장 최근이 언제냐면은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됐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이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B는 자유권이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요. 사회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C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를 선생님이 세 글자로 줄이면은 포괄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포괄적 성격의 권리는 셋 중에 자유권에 해당이 되게 되겠죠. 따라서 가는 사회권에 해당하는 설명이 와야 되는 거니까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권의 특징에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유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예요. 여러분 이 표현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국가로부터의 자유랑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로부터 간섭이라든지 침해를 받지 않아야지 실현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으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는 거고요. 간섭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방어적 성격의 권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5번이 옳은 설명이 돼서 10번의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 한번 쭉 풀어보았고요.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에서 위반하고 있는 민주선거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발문처럼 민주선거의 원칙이라는 거를 생각하면은 몇 개를 떠올려야 돼요? 4개를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근데 가와 나는요. 어쨌거나 민주선거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대요. 그럼 무엇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찾아야겠죠. 대혁명 이후 프랑스에서는 연간 사흘치의 급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한 25살 이상의 남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했대요. 그럼 결국에 선거권을 부여받은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25살 이상의 남자 중에서도 일정 정도의 재산이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정 연령 이상이라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따라서 어떤 선거 원칙을 위반한 겁니까? 보통선거 원칙을 위반한 게 되는 거겠죠. 가는. 되셨나요? 자, 이제 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까지 영국에서 사업체를 소유한 시민은 의회 의원 선거에서 다른 시민들과 달리 지역구 선거에서의 한 표 외에 해당 사업체가 있는 지역 선거 중에서 한 표를 더 행사할 수 있었대요. 즉 누구한테는 한 표를 더 행사할 수 있게 해주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라는 부분을 통해서 모든 유권자가 평등하게 한 표를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정리되셨어요? 따라서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에서 위반하고 있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 나에서 위반하고 있는 것은 평등선거의 원칙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1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정치참여집단 A, C, 즉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도식화해서 나와 있는데 이 도식화된 내용이 줄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문장으로도. 실제 수능에서는 재심은 사례, ABC에 해당하는 뭔가 가상의 사례를 주고 ABC를 한번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도 자주 등장해요. 정리되셨나요? 우리 한번 이 부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가? 아니요. 공익을 우선시하지 않아요. 사적 이익을 더 우선시합니다. 라고 하는 A는 바로 이익 집단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B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익적 이익보다 공익을 더 우선시하는데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해요. 라고 하는 C는 정당이 될 거고요. 그럼 나머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민단체가 될 겁니다.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집단은 정책결정기구에 해당한다? 잘못된 설명이죠. 정책결정기구 뭐였어요? 우리 앞에서 2번 문제였는데 정치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산출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산출할 수 있는 권한이 공식적으로 있는 이른바 국가기관들을 의미하는 거였죠. 하지만 A는 이익집단이잖아요. 따라서 정책결정기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없겠죠.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은 정당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C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3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정당이 수행한다. 3번이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하나만 더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의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주로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냐면요. 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당과 행정부가 만나서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바로 매개적 기능과 연결되어 있는 정당의 기능입니다. 옳은 것은 정답 3번.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즉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뭔가 요구와 지지,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것은 이익집단, 시민단체, 정당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우리 5번도 실제 수능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선지입니다. 또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에요. 대의민주정치,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이익집단과 시민단체가 해당하는 설명이 됩니다. 근데 우리 5번을 읽어보니까 B와 달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12번의 정답은 바로 3번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 제도의 공통적인 도입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좀 포인트를 잡아서 발문해서 강조해서 읽어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공통적인. 각각의 특징을 찾는 게 아니라 둘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특징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가 먼저 읽어볼게요. 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이 직무 수행에 있어서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여기 임기 중에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해임할 수 있는 제도, 바로 무엇입니까? 주민 투표제도가 되는 거겠죠. 주민 투표가 아니죠. 주민 투표를 통해서 해임할 수 있는 거니까 주민 소환제도가 되는 겁니다. 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인정되면 이 부분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래요.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냥 말 그대로 줄여볼까요? 주민 감사 청구제도요. 되셨나요? 자, 그럼 결국에 주민 소환이랑 주민감사 청구의 공통적인 도입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왜요? 우리 선생님 주민감사 청구는 좀 이해가 돼요. 주민 소환은요. 자, 우리 주민 소환은 이러한
직무수행에 있어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민의 투표로서. 따라서 어느 정도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13번에 공통적으로 도입된 취지는 바로 정답 2번이 됩니다. 1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강연자의 관점에 대한 설명. 저희 강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국제사회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강한 국가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강한 국가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점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찾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럼 힘의 논리가 반영된다라고 보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현실주의 관점이 되겠죠. 라는 것까지 찾아내시고 바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 우리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오면은 어떤 내용과 어떤 내용 떠올려주셔야 돼요? 지금 강연자가 말하고 있는 현실주의 관점과 자유주의 관점 두 가지를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둘 중에서 강연자는 현실주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우리 현실주의 관점과 관련된 설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1번. 국가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겠죠. 왜? 힘의 논리가 반영된다. 정말 세력이라든지 힘의 논리가,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반영되는 게 국제사회야. 무정부와 같아. 라고 보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 관계는 간과한다라는 한계점. 비판을 받는 거겠죠. 따라서 옳은 설명으로는 14번에 1번이겠죠. 나머지 선지제도 보겠습니다.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의한 국가 간 분쟁 해결을 중시하는 것은 바로 자유주의 관점이 되겠죠. 3번입니다.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된다라는 현실을 오히려 강조하는 거겠죠. 따라서 3번도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 모든 국가가 인정하는 공동선이 존재한다라고 본다라고 보는 입장은 자유주의 관점이 될 거고요.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도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자유주의적 관점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옳은 것 14번에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 번째 페이지에서 3면에서 어려웠던 문제가 될 거예요. 선생님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화법을 어느 정도 조금 한 중간 이상까지 개념을 공부한 친구들이 어려웠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 가 나를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딱 나오면은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5가지를 쭉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심판은 헌법소원 심판이 되겠죠. 두 번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의 저청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 이 밑줄 친 부분을 조금 줄여보면 되는 거죠. 바로 위헌 법률 심판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지금 먼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냐면요. 바로 국민입니다.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주체, 위헌법률 심판을 요청합니다 라고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법원이 되겠죠. 그럼 바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상고가 뭔데요?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잖아요. 항소, 상고. 대법원에 상고한다라고 하는 거는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건데 지금 그 상황과는 맞지 않죠. 그리고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없습니다. 기억 잘못된 설명. 니은입니다. 나의 제청을 통해 아마 니은 때문에 어려웠을 건데요. 나의 제청이라고 하는 거는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이에요. 자, 우리 위헌법률 심판 제청 누가 해요? 그렇죠. 법원이 하는 거죠. 즉 사법부가 대부분 법률은 법률 재개정 과정은 입법부에서 이루어지니까 입법부가 만든 법률안 이거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이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좀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한다라는 거는요. 결국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에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되셨어요? 이 부분 여러분이 연결시키는 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내신 시험을 위해서라면요. 이거를 논술형으로 낼 수도 있다. 어떻게 낼 수 있냐면은 이렇게 낸 다음에 나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청구, 누가 제청하는지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고 뭐 세트 문항으로 나올 수도 있어. 두 번째, 자, 이 권한은 이 제청은 누가, 어떤 국가기관이 어떤 국가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인지 쓰세요. 라고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배점이 되게 높은 문제가 되는 거겠죠. 우리 내신 시험을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선택형 문제, 객관식이라고 부르는 선택형 문제도 준비해야 되지만 논술형 문제도 여러분이 소논술형도 꼼꼼하게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국민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가가 되겠죠. 나는 일반 국민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디귿 잘못된 설명. 마지막 리을 볼게요. 헌법 소원 심판, 위헌 법률 심판이다. 리을 옳은 설명. 따라서 정답은 15번에 4번이 됩니다. 사실 15번에서 어려웠던 선지는 니은일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개념을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은 니은 선지를 한 번만 더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4면에 해당하는 문제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벌써 마지막 면이에요. 그중에 16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밑줄 친 기역, 니은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이라는 것을 구분을 할 때에는요. 뭐 국내법, 국제법으로도 구분을 할 수 있지만 규율하는 생활관계에 따라서도 규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은 크게 그래서 개인과 국가,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공법은 그래서 주로 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거겠죠. 개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나눌 수 있대요. 바로 사법입니다. 자, 이때 사법은요. 우리 앞에서 막 사법부 보였었죠. 그 사법부와 한자가 다릅니다. 즉 사적인 생활관계를 주로 규율하는 법을 우리는 사법이라고 해요. 전자가 규율하는 생활관계와 달리 후자가 규율하는 생활관계, 사적인 생활관계에서는 주로 사적 자치,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대요. 자, 그럼 결국에 밑줄 친 기역, 니은이 규율하는 생활관계, 공적인 생활관계인지 사적인 생활관계인지를 찾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우리 기역. 갑은 1번, 갑은 재산 분배를 위한 유언장을 작성한 거, 사업 확장을 위해서 친구에게 돈을 빌린 거,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사적인 생활관계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정답 몇 번? 바로 16번에 4번이 되겠죠. 우리 3번이랑 5번과 관련된 부분은 좀 공적 생활관계에 더 가까운 부분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16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바로 4번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인터넷 법률 상담 게시판의 일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옳은 댓글을 단 사람만을 골라봅시다. 저는 과일을 파는 상인입니다. 얼마 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에 부딪혀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했대요. 그래서 입원 기간 동안 장사를 못해서 손해가 막심합니다. 만약에 장사를 했으면 오토바이에 안 부딪혔으면 장사도 하고 몸도 안 다쳤겠죠. 그렇죠? 그런데 가해자가 배상은커녕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와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이 되는 거겠죠. 자, 이에 대한 댓글 첫 번째 갑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왜? 불법행위 결국에 큰 흐름에서 보면은 민법에서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따라서 민법 주로 사적인 생활관계에서 나타나는 재산관계 등을 규율하는 법이니까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겠죠. 갑, 옳은 설명이 됩니다. 을입니다. 장사를 못해 발생한 손해 배상받을 수 있겠죠. 을 잘못된 설명. 자, 세 번째 병이에요. 자, 우리 이 손해에는요. 어떤 범위도 포함되냐면요. 재산상의 손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병, 옳은 설명. 마지막 정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형사재판에서 그리고 불법행위와 관련되어서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민사소송과 연결시켜서 따라서 둘은 별개이기 때문에 정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갑, 병에 해당하는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정치화법을 공부하지 않았던 친구들은요. 이 문제 읽고 조금 당황할 수도 있어요. 역시 정치와 법
법이라더니 막 몇 조 몇 항이 무엇인지를 다 외우고 있어야 하는 거였나? 아, 봐봐요. 선생님 발문 봐봐요. 헌법 106조 1항이 뭔지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이거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알면 당연히 풀 수 있는데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오해할까 봐 얘기해 줄게요. 혹시 17번까지는 정치화법을 선택해야지 라고 했다가 18번에 요 문항 보고 정치화법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까 봐 오해를 좀 없애고자 얘기해 주면은 법을 배워요. 법을 배우는데 헌법도 배워요. 헌법을 배울 때 몇 조 몇 항이 뭔지 외우세요 라고 하는 거를 묻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헌법 조항이 등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기본권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도출해낼 수 있는 헌법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요? 라고 여러분의 사고력, 응용력을 묻고자 하는 거지 106조 1항이 뭐예요? 이런 걸 묻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제시문 읽어볼까요? 많은 국민이 행정부에 동그라미 법관에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했대요. 이에 대해서 행정부는 잘 봐요. 헌법 106조 1항이 어떤 내용인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106조 1항이 뭐야? 라고 묻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런 근거 없이. 좀 봐봐요. 이게 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 법관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내용이 헌법 106조 1항이에요. 오해하지 않기. 우리 법을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결국에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부분은요. 무엇에 해당하는 거예요? 법관 인사의 독립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즉 법관의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신분 보장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정리되셨어요? 결국 법관의 신분 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법부의 독립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뭔데요? 공정한 재판 등등을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겠죠. 따라서 밑줄 친 헌법 106조 1항이 원하는 것은 1항에 대한 설명은 결국 무엇이 되는 겁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우리 18번 문제는 오해하지 않기 헌법 몇 조 몇 항 이렇게 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되셨죠?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6세인 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등학생이고 16살이에요. 그럼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연소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근로계약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발표해 보세요. 우리 청소년의 근로계약,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도덕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맞죠? 성인과 달리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성인과 같이 최저임금제가 적용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명 중 2명만 옳게 대답했어요. 그럼 3명 중에서 2명만 오케이. 그럼 가는 옳은 설명을 하고 있겠네요. 라는 것까지만 일단 여러분이 추론을 해주세요. 그럼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뭐가 되는 거예요? 16세인 고등학생이 근로계약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으로 옳은 설명을 찾으면 되는 거겠죠? 기억,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잘못된 설명. 자, 우리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근로시간은 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설명이죠. 5시간이 아니라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거고 일주일에는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따라서 니은 잘못된 설명.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디귿은 옳은 설명이 되겠죠. 마지막 리을입니다. 연소근로자이기 때문에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를 사업자는 사업장에 비치를 해둬야 됩니다. 사용자는. 따라서 디귿과 리을이 옳은 설명이 돼서 19번에 옳은 것은 정답 5번이 되겠죠. 옳은 설명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20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각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옳은 설명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지금 정치법을 막 배우거나 조금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가장 왠지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좀 심리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문제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정치 상황과 관련된 거야. 이게 T 플러스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진입장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일단 지금 마지막 20번 문제는 정부 형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정치화법을 내신에서 공부한다면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 형태거든요. 근데 그냥 정부 형태 내용도 어려운데 여기에다가 정치 상황까지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은요,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으로 뭐 떠올려 주셔야 돼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앞에 설명 보겠습니다.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한대요. 의회에서 내각인 행정부가 뿅 튀어나오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밑에 단서종을 보니까 갑국의 정부 형태는 변화가 없대요. 즉 T 시기와 T 플러스 시기 모두 다 의원 내각제가 되는 겁니다. 쭉 되셨죠? 표는 각 시기별 각국의 의회 총선 결과를 나타낸 거래요. 각국의 총 의석수는 둘 다 전부 300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의회 의석과 관련된 부분이 정부 형태랑 같이 연결시켜서 나온다면은 요거 기억하세요. 그 시기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과반수라고 하는 거는요. 절반을 초과하는 거를 과반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당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T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로 A당의 과반 의석을 차지했어요. 그럼 T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당에 의해서 내각이 구성되는 거겠죠. 총리가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부르는 총리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A당의 대표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단독 내각이 만들어질 겁니다. 반면에 T 플러스 1을 보니까요. 이 시기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습니다. 그럼 내각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열림 내각으로 구성이 되는 거겠죠? 라는 것까지 찾아주시고 바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기에 국가 원수가 아니라 행정부 수반이 A당의 대표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기억, 잘못된 설명.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와 T 플러스 1기 모두 의원내각제잖아요. 의원내각제는 선생님이 알려주는 얘기인데 입법부와 행정부가 연결되어 있어요. 왜? 의회에서 행정부가 구성되니까. 그래서 둘이 이렇게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건너가서 입법부가 하는 법률안 제출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둘 다 의원내각제니까 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니은 선지는요, 그냥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기와 달리 T 플러스 1기 행정부는 두 개의 정당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조합을 해보세요. 어떻게 조합을 해보더라도 두 개의 정당만으로는 과반 의석을 과반 의석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과반수가 될 수 없거든요. 이해되셨어요? 두 개의 정당만으로는 구성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세 개는 있어야지 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뭐 이를테면은 세 개 정도는 있어야지 최소. 두 개만으로는 힘든 겁니다. 어쨌거나.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디귿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기에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의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부 수반 A당이서 쭉 튀어나오는 거니까 리을 옳은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20번 문제까지 한번 쭉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강조했던 거 물론 맞고 틀리고도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제일 첫 번째, 내가 어떤 선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기억하기. 두 번째, 내신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선지들은 논술형으로도 한 번 더 써보기. 세 번째, 정치화법을 수능 선택 과목으로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갖기 라는 거 떠올려 주시면서 선생님은 여기서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